둘, 셋, 넷. 이게 뭐라고 우리는 언제나 이게 뭐라고 너무 즐거웠지. 이해하고 오해하고 울고 웃고 그렇게. 이게 뭐라고 정말 이게 뭐라고 정말 이게 뭐라고 정말 이게 뭐라고 정말 이게 뭐라고 고고고고 이게 뭐라고. 재미와 의미가 공존하는 생활의 별책 부록 책 이게 뭐라고. 안녕하세요. 남들이 궁금한 게 뭔지 궁금한 요조입니다. 안녕하세요. 책 이게 뭐라고. 남들이 안 궁금한 게 궁금한 소설가 장강명입니다. 요조의 시시때때로 2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시는요. 박서원 시인의 시집 아무도 없어요 라는 시집 가운데에서 아무도 없어요 라는 시를 준비했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원고지도 비어있고 화병도 비어있어요. 하루 종일 논일다 간 햇살도 벌써 가고 없어요. 거울 속에는 내 얼굴만 있군요. 근데 얼굴은 없고 생각만 이리저리 굴러다녀요. 약이 떨어진 볼펜은 권태롭고 약속해주지 않은 채 하루는 가고 있어요. 무언가가 있을 것 같은데 너무 억제되어 박혀 있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걸까요? 벌써 불을 끌 시간이군요. 가만. 드디어 계단에 발소리가 들리는군요. 누군가 나를 채워주려 오나 봐요. 그러나 역시 아무도 안 와요. 나는 물만 마셔요. 차라리 그리움이 그리움을 삭발하고 거울 앞에 설레요.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게스트로 문학평론가를 모셨으니까 시에 대한 감상은 신영철 평론가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매번 하시던 본인의 역할을 도망갈 수가 있어요? 대본에 그렇게 써 있는데요. 오늘 시시때때 소개한 시에 대한 감상은 언제부터 대본에 충실하셨다고 그러세요? 네,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근데 이거 이 시시때때 코너 이렇게 시를 소개하는 건 너무 좋은데 그 다음에 이렇게 막 무슨 퀴즈처럼 어떻게 들으셨나요? 하고 묻는 거 되게 좀 뭔가 저희가 잘못된 어떤 문학에 대한 접근 뭐 이렇게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진 않으시나요? 저한테만 하지 않는다면 해볼 만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사실 반칙이죠. 네. 그런 거죠. 왜냐하면 가수라면 노래 한번 해봐 뭐 이런 거랑 지금 비슷한 상태에 지금 제가 처해 있는. 그렇네요. 평론가니까 지금 한번 얘기해봐. 어떻게 들으셨나요? 그 농담이고. 근데 제가 이번 책에도 썼지만 평론가라는 사람들이 뭘 하는 사람들이냐 하면 여러 번 보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영화를 보든 시를 읽든 특히 시는 그 시에 대해서 제가 무슨 뭐 문장 몇 개라도 쓰려면은 한 달, 두 달 뭐 계속 들여다보고 뭘 적었다가 또 들여다보고 뭘 적었다가 이게 쌓여가지고 이제 겨우 하나씩 글 쓰는 거기 때문에 지금 듣고 바로 얘기하라고 하시면은 이거는 태어나자마자
뛰라는 얘기랑 지금 비슷한 상태예요. 근데 하긴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제가 굉장히 요조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사실 시에 대한 해석은 그렇게 궁금하지 않았고 지금 좀 전에 하신 말씀이 굉장히 급했습니다. 저는 그 구절이 좋았어요. 물만 마셔요. 그 구절에서 뭔가 이렇게 철렁하는 느낌. 네. 그래서 제가 이 시를 다시 읽게 된다면 그 물만 마셔요의 비밀을 풀기 위해서 네. 다시 읽고 싶어질 것 같은 그 구절이 좋아요. 네. 시를 이렇게 읽으면 되겠군요, 앞으로. 네. 그리고 이제 전체 구조는 네. 2번, 3번, 4번 봐야지 파악이 되는 거니까 일단 이렇게 하나를 붙들고 그걸 열쇠라고 생각하고 그 시를 열고 들어가야 되는 거죠. 요조님은 이 시를 왜 가져오신 거죠? 오늘 우리가 다루는 책이 슬픔에 대한 책이고 네. 원래부터 이 시집을 읽고 싶었어요. 네. 팟캐스트에서. 근데 어울리지가 않는 거예요. 너무 이 시집이 저한테는 슬픈 책이었어서 네. 그래서 이거 정말 언제 읽지 하다가 이제 오늘 읽지 않으면 이 시집은 언제 읽을 수 있을지 모른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지고 온 시집이에요. 네. 네. 너무 슬퍼서 제목부터 너무 슬프고요. 네. 아무도 없다는 게요? 이 시집의 제목들이 다 그냥 뭐 간질, 발작, 병원 다 이런 제목들이에요. 그리고 이 시인 자체도 너무 아픈 삶을 살다가 죽었고 정말 오늘을 위해서 준비된 시집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저한테는. 네. 네. 그러면 이렇게 시 얘기를 한 김에 순서를 바꿔서 시 챕터에 대한 얘기를 먼저 나눠보는 건 어떨까요? 그럴까요? 이게 책에서는 4부에 있는 내용이죠? 네. 네. 안 그래도 우리 매번 시시때때를 통해서 시 공부하셨던 장 작가님 이 챕터 어떻게 읽으셨는지 궁금하네요. 여기도 정말 공부하는 마음으로 읽었죠. 네. 공부하는 마음으로 읽었는데 저 약간 조금 이렇게 좀 딴 얘기인데 이 챕터에서 구체적으로 시를 다루는 이야기보다 다른 뭐 예를 들어서 노벨상을 다루는 산문 뭐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 되게 재밌게 읽었습니다. 그런 조금 뭐 어떤 그냥 시나 소설 이런 한 장르가 아니라 어떤 예술가의 태도 이런 거에 대한 뭐 그런 산문도 좋았고 네. 이제 뭐 거기서 나오는 그 산문이 이토록 뜨거운 태도들이라는 산문인데요. 네. 이제 시인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상과 김수영이라는 거장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뭐 꼭 시인에 해당하는 것만은 아닐 것이고 문인에 해당하는 것만도 아닐 것이고 아마 예술가들 전체에 다 해당하는 이야기일 것 같아요. 유조님도 이거 재밌게 읽으셨나요? 네. 그리고 이 이상과 김수영의 이야기는 팟캐스트에서도 네.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네. 더 이제 반가운 마음으로 읽었는데 잠깐 청취자분들한테 네.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이상과 같아요. 김수영 시인이 뭐가 달랐던 겁니까? 뭐가 네. 이렇게 어떤 점이 달랐던 건가요? 둘 다 뭐 큰 시인들이잖아요. 네. 근데 서로 이렇게 해도 다르기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한번 이렇게 맞세워 본 건데 이걸 이제 논문으로 쓰면은 정말 긴 논문을 써야 되는 건데 네. 이제 그냥 칼럼이니까 그냥 직관적으로 느껴지는 것만 써보자 했던 건데 김수영은 다들 아시다시피 정직이라는 걸 대단히 강조했던 사람이어서 네. 자기를 그대로 반영하는 글을 써야 된다. 글이 좋은 거든 나쁜 거든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고 김수영이 싫어했던 거를 가리키는 단어가 이제 포즈. 네. 포즈라는 단어를 쓰면서 포즈는 인위적으로 이렇게 사진 찍을 때만 취하는 자세니까 시인들이 이상하게 시를 쓸 때만 사진기 앞에 선 것처럼 포즈를 취한다라고 김수영이 비판을 했죠. 비판이라기보다는 사실은 그냥 경멸이죠. 경멸. 네. 근데 재밌는 건 이상은 네. 포즈를 취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창작을 한다는 것은 또 다른 나를 창조하는 것이지 자기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하고는 좀 다르다라고 생각했던 사람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포즈라는 말을 같이 쓰는데 전혀 다른 가치를 부여해서 쓰는 거가 재밌어서 대조를 한번 해봤던 거죠. 저희가 그 포즈라는 거를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예를 들어가지고 뭐뭐하는 척한다, 예술가인 양 한다, 예술가 흉내를 낸다, 이런 것도 그 포즈에 들어가는 걸까요? 아니면 뭐 패션 업계에서 쓰는 뭐 애티튜드, 뭐 이 산문에도 애티튜드라는 단어가 나오지만 뭐 애티튜드가 있어야 된다, 뭐 아우라, 브랜드 이미지, 뭐 뭘까요? 김수영의 의미와 이상의 의미가 이제 다를 텐데, 김수영의 의미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척하는 거, 그걸 이제 지적한 거고, 이상이 생각하는 포즈라는 거는 이제 자기 창조, 자신, 예술이라는 거는 창작을 하는 것만이 예술이 아니고 그 창작 과정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작품으로 만들어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이니까 포즈의 의미가 좀 다른 건데, 보통 일반적으로는 김수영적인 의미에서의 포즈가 훨씬 더 익숙하실 거고, 그죠?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 신영철은 되게 섬세한 척한다. 뭐 글 쓸 때 뭐 인간의 내면에 대해서 많이 아는 척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이제 그게 포즈가 되는 거죠. 그런 지적을 만약에 그런 비판을 누가 한다면 그런 말을 들으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동의가 되시나요? 아니면은 이거는 뭔가 오해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시나요? 저는 제가 먼저 늘 기회가 있으면 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제 글을 보고 저에 대해서 이렇게 좋은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한테는 부끄럽죠. 왜냐하면 글이라는 게 쓰여지는 과정에서 저는 어떤 게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엑스레이처럼 자기를 그대로 찍는 것처럼 글을 쓸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저는 그건 의문인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똑같지 않으니까 문제다 이렇게 바로 받아치는 거는 저는 좀 별로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작품은 그 작가가 사는 삶을 보여주는 게 아니고 작가가 추구하는 삶을 담는 거다.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 글이 갖고 있는 어떤 모습은 제가 추구하는 삶의 모습을 그 글이 닮아 있기를 저는 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야만 글 쓰는 사람도 내가 쓰는 것과 나는 좀 다른데 하고 막 자괴감을 느끼는 일이 없어질 수 있고, 그다음에 독자 입장에서도 뭔가 환상을 갖는 그런 일도 없어질 수 있고, 그래서 작가는 자기가 추구하는 삶을 닮은 글을 쓰면 되는 거고, 독자는 그 글을 통해서 이런 삶을 나도 살고 싶다. 이 글이 추구하는 그런 삶을 나도 살고 싶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좋지 않을까. 작품과 작가가 같냐 다르냐, 이거는 사실은 해답이 없는 실망과 상처가 어느 정도는 준비가 돼 있는 그런 질문이 아닌가. 별로 생산적이지 못한 질문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렇군요. 사실 저도 아마 유주님도 그러실 테고, 질문을 받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언론 인터뷰를 한다 그러면은 상대가 뭔가 그리고자 하는 어떤 이미지 또는 기대하는 이미지가 있고, 그거의 질문의 답에 따라 가지고 거기 되게 부합되게 답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참 헷갈려요. 제 자신이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부합되는 이미지를, 그러니까 그 이미지가 뭔지는 알겠고 거기에 맞는 뭐 팩트 몇 조각을 이렇게 긁어가지고 대답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꼭 누군가를 기만하는 것 같고 약간 사기를 치는 것 같고, 내가 앤디 워홀은 아닌데 뭐 그런 약간 그런 느낌? 그런 앤디 워홀 같은 그런 식의 뭐는 뭐 퍼포먼스 이런 거를 예술이라고 제가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진 않는데 그래도 되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고, 반면 그걸 또 다 부정하는 것도 한편으로 무슨 위약 같은 거예요. 가끔 어떤 소설가 분들 중에 이걸 왜 쓰셨습니까 하면은 몰라요, 뭐 그냥 썼어요, 뭐 쓸 수 있어서 썼어요, 이렇게 대답하는 분도 있는데, 저는 그것도 반대의 의미로 좀 포즈 같더라고요. 어떤 척하는 것 같고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유주님은 어떠세요? 저도 사실 이거는 뭐 어느 쪽이 낫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문제인 것 같고 네. 그냥 이런 사람이 있고 이런 사람이 있고 그냥 그렇게 그냥 이렇게 보고만 있는 입장이었는데 이 얘기가 마침 나오고 작가님하고 저하고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문득 네. 떠올랐던 사람이 정우성이었어요. 이제 뭐 난민 문제도 있고 아무튼 정우성이라는 인물이 많이 요즘에 이제 회자가 되면서 이제 누군가한테는 또 이렇게 욕도 먹고 있습니다만 대체로 제 주변에서는 뭐 정우성이라는 사람을 거의 막 신격화하는 그런 분위기가 연출이 되고 있는데 네. 그래서 인터뷰에서도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정우성에게요. 이것은 말이 안 된다. 어떻게 얼굴도 외모도 그렇게 근사하면서 사상까지 그렇게 완벽할 수 있는가. 이건 너무 비현실적이고 사기다. 뭐 이런 얘기를 막 했는데 그때 정우성 씨의 대답이 뭐 정확한 워딩은 아닙니다만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셨는데 그러면 나는 평생 이런 캐릭터로 사기를 치면서 살아보겠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얘기를 하셨거든요. 이것도 괜찮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인터뷰 생각이 나면서 아주 재미있고 보기 좋은 하나의 포즈를 보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그러네요. 그거 참 이제 영리하고 가볍게 그 딜레마를 넘어가는 것이고 뭐 그 나쁘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반대로 그게 되게 무겁게 다가올 때도 있거든요. 이제 그래 내가 지금 이렇게 대답을 한다고 해서 사기를 치는 것은 아니고 뭐 반대로 얘기를 하는 게 더 정직한 것도 아니니까 이렇게 대답을 해야지라고 하는 순간 너무 책임감이 느껴진다고 할까요? 뭐 나의 작품은 내가 추구하는 삶, 내 삶은 아니더라도 내가 추구하는 삶이 내가 쓰는 글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순간에 그것도 좀 모종의 책임감이 되게 느껴지고 너무 무겁게 다가오고 그렇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제가 분명히 그런 사례를 보는데 작품과 그 사람의 뭐 속마음까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사람의 삶의 궤적과 추구하는 삶의 궤적으로 보이는 그 사람의 지향점 격차가 있는 뭐 이 격차는 여러 가지일 수도 있죠. 너무 고결하고 정말 훌륭한 삶을 사는데 사실 내놓는 작품이 매번 실망스럽다든가 반대로 이제 작품은 정말 뛰어나지만 이게 진짜 어떻게 너무 사람 자체가 별로다. 우리가 또 역사에 남은 거장 중에도 그런 사람이 꽤 있고 이럴 때 이게 쉽게 잘 되는 것 같진 않고 저는 약간 이 문제가 최근에 생겨난 문제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거든요. 어떤 대중문화, 매스미디어랑 인물을 약간 소비하는 작품이 아니라 인물을 소비하는 현상 같은 게 한 200년, 길게는 200년, 짧게는 뭐 한두 세대 사이에 생겨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소설가나 시인이 생각하는 거하고 또 평론가가 생각하는 게 또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여하튼 저는 1인칭으로 글을 쓰는 사람이니까 글 속에 나가 저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하는 이야기들이 저에게는 책임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고 그거를 이제 어떻게든 감당해야 되는 건데 뭐 미화돼서도 안 되겠지만 뭐 위학적으로 별개예요 뭐 이러는 것도 아니고 고민이 되는 건데 장강문 작가님은 소설을 쓰시니까 그런 것들이 어떤 책임의 문제로 돌아오는 게 훨씬 더 부담스러우실 수밖에 없다고 느껴져요. 소설가는 좀 다른 방식으로 생각해도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뭐 나라는 게 없어요. 저는 저는 그 히라노 게이치로가 만든 그 분인이라는 개념처럼 저는 개인이 아니라 분인들이에요. 뭐 여러 개의 저가 있어요. 이 인물은 저이지만 이 인물은 저랑 아니고 뭐 이렇게 답을 하시는 게 실상에도 부합하고 책임 문제도 좀 내려놓을 수 있는. 그 좋은 답이네요. 히라노 게이치로를 인용하면서 뮤지션한테 좀 이렇게 조언해 주실 만한 건 없을까요? 뭐 이렇게 원조 여신이다 뭐 이런 그 호칭에 대해서는 정말 애정이 많으시죠?
그럼요. 네, 한 10년 전에 한창 막 그런 말을 저 또래들이 썼던 것 같은데 엄청 난처해 하시는. 예, 아니 그 호칭이 어울리지 않다는 뜻이 아니라 음악하는 사람의 성별을 이렇게 소비하는 호칭 중에 하나니까 그게 이제 또 불편하신 측면이 있을 테니 여신이라 불리셔도 손색이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도 이상하고 그렇다고 그러니까 애매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것도 다 애정의 표현이라고 생각하면 또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대놓고 욕도 아니고 대놓고 칭찬이라고 할 수도 없는 애매한 그 여러 가지 그 함의들을 제가 거의 10년 넘도록 다 겪어오다 보니까 저 자체도 그냥 모르겠어요. 이제는 모르겠고 다만 이제 단순하게 접근해보자면 어쨌든 분명한 거는 내 음악이 이해될 수 있는 통로를 좀 장애물로서 작동할 때가 많은 것 같다고 느껴지니까 바로 전달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거죠. 네, 책 이게 뭐라고 지금 타인의 슬픔을 다가가고 공부하는 방법인 슬픔을 공부하는 슬픔을 읽고 있습니다. 이게 뭐라고 이게 뭐라고 얼마나 많은 생각과 고민을 나눴는지 이게 뭐라고 이게 뭐라고 이게 뭐라고 얼마나 많은 얘기와 시간을 나눴는지 이게 뭐라고. 네. 4부 시 챕터를 먼저 우리가 얘기 나눠봤는데 그럼 이제 원래대로 3부로 거슬러 올라가서 4회 챕터에 대한 얘기를 나눠볼까요? 네. 이 챕터에서 우리가 좀 많이 얘기 나눴던 것이 비판과 풍자와 조롱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이 얘기를 우리가 좀 많이 나눴었죠. 또 그거에 대해서 평론가님이 좀 고민이 많으셨나 봐요. 이 산문 말고도 또 어떤 조롱하는 어떤 그런 최근 세태 이런 거 뭐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의식을 가지고 많이 글을 쓰셨던데 요 글 쓰시게 된 계기하고 뭐 비판, 풍자, 조롱 이거 평론가님의 어떤 구분법 이런 것 좀 먼저 듣고 싶습니다. 네, 일단 저도 비판을 가장한 조롱을 당하는 경험들이 있고 공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다 그런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근데 가끔은 그게 이제 유명인 같은 경우에는 그 집단적인 조롱이 정당화되는 그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대중의 관심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 감수해야 된다라든지 뭐 유명한 사람한테 하는 얘기니까 비판이지 뭐 이렇게 한다든지 이게 개념에 좀 혼란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서 정리를 해본 건데 근데 이 원고지 신매불량의 글에서 이 개념을 엄밀하게 정리한다는 건 사실 불가능하고 그래서 그냥 목적은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조롱을 하고 있으면서 다른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자기한테 질문을 좀 던져볼 만한 한 3가지 정도의 질문을 스스로 던지고 이게 과연 정말 비판이나 풍자가 맞는지 조롱은 아닌지를 따져볼 수 있는 테스트 같은 느낌으로 한 3가지 정도 이제 얘기를 했었던 건데 뭔가 좀 엄밀한 규정을 물어보신다면은 이거 가지고는 대답은 안 될 것 같기는 해요. 네. 진짜 그 조롱은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평론가님 의견에 굉장히 동감하고 누군가가 어떤 문제를 일으켰거나 아니면은 뭔가 비판하고 싶다라고 할 때 비판하는 거는 너무 필요한 일이지만 그게 조롱으로 가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구분하느냐 말로써 잘 설명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능력은 안 되는데 저는 약간 직관에 의지해서 보면 안다. 네. 일단 좀 고약해요. 조롱은. 좀 고약한 데가 있고 지적 고민이 보이지 않고 못됐어요. 못됐고 되게
내가 뭐라고 놀려도 진짜 놀려도 네. 안전하다라고 하는 그런 비겁함으로 막 이렇게 그리고 또 재미가 있고요. 자기네들만의 재미. 나를 공격함으로써 자기네들이 재미를 얻어요. 그 어떤 그런 것들 그런 거를 보면 그리고 또 조롱은 되게 또 조롱의 되게 안 좋은 점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정말 비판을 받아야 할 대상이 있다라고 할 때 그 비판을 조롱이 좀 방해하는 것 같은 느낌도 받을 때가 있어요. 네. 정확한 비판이 필요할 때 네, 정말 비판받고 정말 네. 변화가 필요하고 그런 상황에서 그걸 자꾸 조롱이 방해하고 그런 기분을 느낄 때도 있고요. 네. 짧은 버전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네. 제가 글에는 길게 썼지만 지금 문득 떠오르는 생각이 그러니까 비판은 그러니까 저는 그걸 하는 사람들이 스스로를 돌아보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자꾸 하는데 네. 비판은 뭘 주는 행위 같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더 고차원적인 인식으로 나아가기 위한 네. 어떤 과정에서 내가 하나의 인식을 여기에 보탠다. 네. 그건 이제 비판을 함으로써 한 단계 올라가자고 같이 이제 북돋아주는 그런 거니까 논리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조롱은 내가 뭘 가져가는 거에 가깝지 않나. 아까 이제 재미를 느낀다는 표현하셨는데 좀 개념적으로 표현해 보면은 뭐 잉여 쾌락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뭐 그러니까 이 논제 자체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네. 나를 즐겁게 하는 그런 내가 그냥 뭔가를 가져가 버리는 행위. 예. 뭐 이렇게 나누면 또 말이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풍자랍시고 뭔가를 했을 때 그거는 사실 조롱이 돼버리는 수밖에 없는데 그건 보는 사람들이 마음으로 느껴지는 게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거를 뭔가 논리적으로 규정하려고 하면은 오히려 더 문제가 빗나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순간적으로 드네요. 네, 그게 아마 이거 답이 없을 건데 저만 해도 프랑스 사람이 아니니까 그 만평이 아까 예를 들었던 만평이 어떤 느낌인지 정확히 알 수 없고 또 제가 뭐 기독교인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슬람을 믿는 사람도 아니라 가지고 딴에는 나는 객관적이다 이런 생각이 있을 것이고 다른 사람이 그 만평을 보면서 지금 이제 난민 문제를 당사자의 관점에서 저는 볼 수가 없고 이래서 이게 또 슬픔을 공부하는 슬픔이랑 또 엮일 텐데요. 참 말하기가 조심스러워집니다. 사회에 대해서는 이 정도 하고 다음 5부로 문화로 가볼까요? 자기가 더 얘기하기 그러니까 바로 챕터로 넘어가 버리네요. 네, 이게 바로 회피 기술입니다. 네, 이제 5번째 챕터 문화에 대한 네. 챕터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나의 소중한 적이라는 챕터가 등장하는데 장강명 작가님께서 바로 이 나의 소중한 적이라는 이 표현을 시트에서 인용을 하셨더라고요.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평론가님이 되게 오해하실 것 같은데. 네, 오해하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인용을 하셨다는 말씀이세요? 네? 아니 기억이 안 나는데요. 아니 근데 여기 나와 있어요 다. 그러니까 네. 제가 이 말이 이해가 잘 안 돼서 저를 그렇게 생각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이제 책을 읽으면서 동의가 되는 부분도 있고 동의가 안 되는 부분도 있을 건데 평론가님의 글은 동의가 안 되는 마음이어도 굉장히 의식하면서 신경 쓰면서 긴장하는 마음으로 읽게 되고 그것이 이제 니체가 얘기한 네. 이제 나의 소중한 적, 그 이론에 약간 부합하는 어떤 그런 느낌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냥 친구라고 하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생각이 좀 네. 다를 수 있지만 서로 생산적으로 의견을 주고받는다. 이건 좋은 친구 관계 같은데? 네. 제가 평소에 이렇게 네. 팟캐스트 팀원들로부터 조롱을 당하다가 수시로 조롱을 당하다가 이렇게 평론가님의 글을 읽으면서 역시 이런 의견이 달라도 이렇게 긴장을 하면서 읽는 일단 나의 소중한 적이 어떤 이야기이죠? 표현은 니체한테서 영감을 받은 표현인데요. 네. 적대시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저의 글 물론 글이겠지만 이게 비판이면 뭐 대환영이고 실제로
저를 비판해 주시는 분들 중에는 지금 누구보다도 가깝게 지내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죠. 되게 집요하게 조롱을 하시는 그런 분들, 본인은 비판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의견이 달라서 오히려 생산적인 소통이 가능한 사이는 저는 당연히 친구라고 불러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게 안 되는 경우들,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나 정말 같이 조롱을 되돌려주는 그런 전투를 치러야 되나 아니면 어찌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다가 적과 더불어 사는 법에 대한 이제 고민을 한 거죠. 근데 니체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적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런 사람이 고귀한 사람이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일까 생각도 해보고 나는 그럴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보고 또 과연 내가 존경할 만한 적이 있을 수 있다면 그런 적이 있다는 거는 좋은 일일 수도 있겠다. 그런 적을 어떻게 대하느냐 하는 문제가 곧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 하는 문제하고도 같을 수 있겠다. 네. 뭐 이런 생각을 좀 그냥 늘어놓은 글이에요. 네, 깊이 파고들지는 못했고요. 네. 그런 적이 있으신가요? 있죠. 네. 아, 그렇습니까? 그럼요. 이제 소중한 적. 소중한 적이요? 예. 글쎄요. 그냥 저는 소중한 적이면 그냥 저는 친구일 것 같고, 사실 뭐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제가 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네. 제가 어딘가 이런 얘기를 했더니 뭐 또 착한 척 한다고 막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저는 그게 좀 사실에 가까워요. 왜냐하면 누군가를 적으로 생각하고 적대시한다는 것도 사실 에너지가 많이 드는 일이잖아요. 네. 근데 저는 그런 식으로 에너지를 쓰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되게 실리적인 사람일 수도 있는데 저는 그 에너지를 사용할 거면 차라리 저의 우상한테 쓰고 싶은 거죠. 그래서 저는 제가 좋아하고 존경하고 흠모하고 그렇다고 글을 쓰고 하는 그런 분들은 꽤 많지만 적이 있냐라고 하면은 나를 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많은 것 같은데 제가 그들을 꼭 적으로 생각하느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장 작가님도 약간 비슷한 편인 것 같아요. 장 작가님도 이제 그 에너지가 좀 아깝고 그래서 장 작가님은 에너지를 바꾸세요. 경멸로. 네, 저도 지금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참 말씀 들으면서 어쩜 이렇게 앞부분은 같은데 뒷부분이 다를까 되게 두 손이 모아지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그 에너지를 그렇게 적개심에 쓰는 게 분명히 굉장히 사람 마음을 갉아먹고 소모적이고 거기까지는 저도 생각이 이른 다음에 그 다음에 결론이 저는 두 가지로 나더라고요. 그래 경멸하자. 그 다음에 노벨상 한 방으로 그냥 다 뭐 이런 식인데 조금 뭐 과장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 에너지가 그렇게 낭비되는 거는 싫은데 제가 그렇다고 저희가 꼭 문학 이야기가 아니라도 팟캐스트에서 타인과의 관계를 종종 다룰 때가 있었잖아요. 네. 행복 이야기 할 때도 있었고 어떤 예의를 갖춘 언어들에 대한 얘기도 할 때도 있었는데 오늘 뜻밖에도 문학평론가를 모시고 문화 이야기를 하다가 또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되니까 그리고 제일 두 손이 모아지는 말씀을 듣다 보니까 되게 머쓱합니다. 그리고 저는 또 되게 와닿았던 챕터가 그 헐과 대박에 사로잡혀 사는 현대인의 어떤 모습에 대해서 쓰신 대박 헐. 네. 근데 진짜 그렇잖아요. 네. 정말 모든 표현이 헐과 대박으로 가능해지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고 저도 이거를 느낀 게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어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는 그냥 쓰고 싶은 대로 헐도 쓰고 대박도 쓰다가 이걸 느끼고 나서는 이렇게 의식적으로 좀 쓰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많이 줄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그 본능적으로는 튀어나오더라고요. 이 산문에서 나오는 이제 그 뒤 이어지는 이야기들이 어떤
그런 헐 대박 이런 말이 아니라 대상의 아름다움이랄까요? 뭐 진정한 것이랄까요? 그런 거를 정확한 언어로, 고유한 언어로 이렇게 표현을 한다. 그런 자세, 이런 게 아마 그게 평론가님의 포즈인가 보죠?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될까요, 저희가? 제가 비평하는 사람이니까 그게 더 저한테는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늘 어떤 대상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 사람이니까 네. 최대한 정확하게 네. 제가 헐 대박만큼 많이 쓰는 저의 표현이지만 그래서 약간 희화되기 시작하는 감도 좀 있지만 늘 어떻게 하면 더 정확한 표현으로 대상을 설명할 수 있을까 이런 걸 고민하다 보니 그런 글도 쓰게 된 것 같아요. 예. 여기서 저희가 또 이제 조금 토론을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뭔가를 정확하게 표현한다는 거는 그거에 뭔가 본질이 있다. 그런 이야기일까? 말하자면은 뭔가 본질이 있고 헐이라든가 대박은 부정확한 표현이고 그거를 정확하게 잡을 수가 있는 것이다. 어떤 작품이라면은요. 그런 것일까? 그렇다면은 이거는 어떤 다양한 해석이 나올 수가 없는 이야기 아닌가? 어떤 것도 정확한 표현이 아니어야, 정확한 해석이 아니어야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거 아닌가? 이런 이야기도 좀 나눠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렇게 이해될 여지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당연히 제가 그런 의도로 쓴 말은 아니죠. 네. 어떻게 뭐 제가 정답을 갖고 있는 사람처럼 그런 말을 쓸 수는 없고, 그러니까 제가 이 작품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을 네. 제가 정확하게 표현하고 싶다는 거고, 그러니까 나의 정확함의 어떤 그 이상적인 상태가 있는 거지.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상태가 다른 사람한테도 똑같이 그러라는 법은 없으니까 각자가 자신의 정확함을 추구하면 되는 거라는 뜻으로 쓴 말인 거죠. 그러니까 저는 어떤 소설이나 영화에 대해서 이거는 이 이야기는 이게 핵심인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거를 최대한 정확하게 표현을 하는 거고 그게 작가한테도 그러라는 법은 없고 그렇다고 해서 또 주변에 다른 해석이라는 것이 불필요하다는 뜻도 전혀 아니고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좀 저도 뭐 말씀을 드리면서 약간 무리한 논리인 것 같은 게 같지만 계속 마음에 이제 좀 찜찜하게 남아 있는 게요. 어쨌든 간에 그렇다면은 뭐 헐 대박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떻게 저런 얘기를 하지 싶은 이야기도 그 사람한테는 정확한 표현일 수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 하다 보면은 결국은 할 말이 없어져 버리는 거 아닐까요? 그게 기본적으로 제가 성향이 좀 거기에 개입이 돼 있는 것 같은데 네. 아까 제가 기록 경기라는 말도 썼지만 네. 저는 그 다른 해석들과 경쟁을 해서 그 해석들을 제 앞에서 이기고 싶다는 욕망이 사실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정확한이라는 표현을 쓸 때도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정확해져서 그들을 부정확하게 만들고 싶어 이런 의미는 별로 없고 네. 이를테면 제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내가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해야만 이 사람이 나는 정확하게 사랑받고 있구나라고 느껴질까. 이건 내가 이 사람을 깊이 연구하고 오래 생각해서 가장 오래 고민된 표현으로 그 말을 들려줘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그 텍스트를 대하는 성향에 가깝고 네. 그래서 제가 정확한 사랑의 실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연인 관계와 비평 작업을 이렇게 유비해서 썼던 게 이제 그런 이유 때문인 거고 그래서 다른 비평가들이 어떤 작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는 그거 아닌 것 같은데 저거는 반박하고 싶어 비판하고 싶어 이런 욕망이 저한테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논쟁이나 뭐 이런 것에 대해서 그다지 적극적이지 않은 사람인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고 뭐 그런 걸 또 비평은 논쟁을 해야지 왜 안 하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 과정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잉역 쾌락 같은 것도 자꾸 들어가고 네. 저도 그런 것들을 저를 비판하는 걸 자꾸 보고 이러니까 이게 정말 소모적인 데가 있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한 부분도 있고 뭐 그런 게 있어요. 네. 이런 건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이 작품에서 뭔가를 발견한다 해석한다가 아니라
내가 이 작품의 가치를 부여한다는 식으로 작품을 접근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또 그런 작업도 저는 나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예를 들어서 뭐 100년 전에 발표된 어떤 작품에 대해서, 200년 전에 잊혀진 작품에 대해서 뭐 작가가 그런 식으로 썼을, 작가의 의도도 심지어 그렇지 않았을 게 거의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현대적 어떤 맥락을 부여를 하고, 뭐 이게 뭐 페미니즘적으로 굉장히 의의가 있다 이렇게 발견을 한다든가, 또는 뭐 다른 식으로 이런 사관에서 볼 때 이게 의미가 있다. 뭐 역사 이제 하시는 분들 중에는 정말 적극적으로 그런 걸 하시는 분도 계신 것 같고, 아예 이게 대화하는 거지 뭐 해석하는 게 아니다, 발견하는 게 아니다, 이런 식의 접근법도 있는 것 같고, 비평이나 뭐 우리가 작품을 대할 때도 그런 식으로 접근하실 수도 하시는 분도 계신 것 같거든요. 그 평론가님 혹시 그런 욕망을 혹시 느끼시지는 않으시나요? 내가 여기에 뭘 부여하고 싶다. 그것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같은 건데 어떻게 보면 좀 미묘하게 다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이 작품은 참 좋은 작품이다 라고 말하고 싶은 거죠, 사실은. 말하고 싶은 건데, 그게 내가 이 대상의 가치를 지정해주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하고 같은 생각이냐고 묻는다면 그건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자꾸 사랑과 연관을 해서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나에게 너무 소중하게 느껴지는, 그래서 내 눈에는 그의 아주 미덕이 잘 보이는 어떤 대상에 대해서 이 사람은 정말 좋은 사람이고 나는 이 사람이 사랑스럽다고 생각해 라는 말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 대상의 가치를 내가 지정해서 너희들도 이렇게 생각해, 내가 이렇게 평가했으니까 다들 동의해 줬으면 좋겠어, 이런 욕망을 꼭 품고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애매하게 느껴져요, 저한테는. 그러니까 그냥 이 사람에게 당신이 누군지에 대해서 잘 말해주고 싶은 그런 욕망인 거지, 등급을 매긴다든지 뭐 다른 등급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 논쟁을 한다든지 그런 욕망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비평가의 태도가 아니다라고 하신다면, 그러면 저는 그건 감수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 저는 그런 얘기도 가끔 듣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그럼 비평가 안 하면 되지 뭐, 이런 생각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작품과 대화하는 에세이스트다 이렇게 불린다고 해도 그게 뭐 문제될 게 없다고 생각해요. 평론가님께서 방금 전에 그것은 평론가의 태도가 아니다라고 한다면 나는 아니어도 괜찮다라고 하셨는데, 그럼 평론가 하지 말고 그냥 히어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문학의 아름다움을 구해주는 히어로입니다, 이렇게 소개하셔도 되지 않나. 저는 진짜 그렇게 생각합니다. 와, 이거는 이렇게 가치를 부여하는 건가요? 아니면 발견하는 건가요? 이렇게. 저요? 네, 지금 하신 말씀은 그냥 저의 의견을 그냥 말씀드린 거예요. 되게 그리고 애정이 담긴.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에 관련해서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원래 애정이 있으면 욕심이 생기잖아요. 네, 대상에게. 근데 저는 이 책 읽으면서 특히 그 시 챕터를 읽으면서 시 중에 이제 나와 있는 뭐 그런 뭐라고 그래야 될까? 어떤 시인들이 쓴 것도 있고 시인이 아닌 사람이 쓴 것도 있지만 시를 해설해주고 시를 설명해주고 시와 이제 곁들여서 이제 에세이를 쓴다거나 하는 그런 다양한 책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평론가님께서 말하자면 이 시 챕터를 확장한 단독 저서가 이렇게 두껍게 나오면 너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기도 했는데 어떠세요? 그런 책에 대한 계획은 없으실까요? 너무 반가운 감사한 말씀인데, 왜냐하면 사실은 제가 제일 쓰고 싶어 하는 종류의 글이 그런 글이에요. 저는 뭐 원래 전공이 시고, 제가 공적이라고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공간에
처음 쓰기 시작했던 글도 시에 대한 뭐 짧은 에세이 같은 거를 처음 쓰기 시작했고 그래서 그런 거를 쓸 때 제일 행복하고 좋은데 그 뭐 한겨레 신문에 그런 종류의 글을 2016년 1년 동안 연재를 했었어요. 그거를 이제 좀 더 해서 책으로 낼 생각인데 그거는 네, 그거는 일단 다음 책은 바로 될 수가 없고 다음 책은 평론집을 묶어야 돼서 사실 이번 책은 그 뭐 이미 여러 번 얘기했지만 칼럼집이기 때문에 칼럼이라는 게 애초에 뭐 별거 아니다라는 뜻이 아니라 깊이를 담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 점에서 저는 좀 아쉬운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제를 그냥 던지기만 했지 답을 못한 부분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답을 할 수 있는 글을 좀 잘 정리해서 일단 목표는 내년에 평론집을 내는 건데 그거를 내고 나면 그 다음에는 바로 그 책을 낼 생각입니다. 네, 시에 대한 책. 너무 기쁩니다. 고맙습니다. 네. 혹시 뭐 저술 작업 말고 뭐 다른 계획 같은 것도 혹시 있으시면은 뭐 들을 수 있을까요? 저한테는 좀 심각하게 요새 고민하는 게 하나 있는데 이렇게 계속 살아서는 안 되겠다 이런 고민을 요새 많이 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끝날 때 제가 갑자기 심각한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읽고 쓰는 일을 하는데 드는 시간이 점점 줄어가지고 너무 못하고 있거든요 요새. 예. 그래서 뭔가 생활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제 삶의 구조에. 예. 그래서 이거 좀 바꿔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을까. 그러니까 저는 요새 장강근 작가님은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인생의 절반을 넘어섰다는 생각들을 요새 좀 심각하게 많이 해요. 그리고 최근에 한 4, 5년을 돌아보면은 정말 별로 한 일 없이 4, 5년이 지나갔다는 생각을 하고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런 거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 뭐 내일 죽으면 당장 뭐 할래 뭐 이런 거 스티브 잡스가 던진 질문이기도 한데 하이데거도 던졌고 근데 저는 그런 질문 예전에 별로 신경 안 썼는데 요새는 그런 질문을 좀 자주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남은 시간 동안 하고 살아야 될 일이 뭔가 그걸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니까 하고 싶은 일하고 사람들이 해줬으면 하는 일하고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하고 이게 자꾸 어긋나니까 그거에 대한 조바심 뭐 이런 것들이 좀 커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좀 해결하고 싶다 이런 게 계획이에요. 예. 지금 또 뭐 여러 곳에서 너무 이렇게 요청이 많죠. 일단 학생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계시고 그게 제일 중요한 일이고요. 또 이제 편집위원으로서 해야 되는 일도 있고 뭐 추천사 요청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받으실 거고 뭐 그 외에도 뭐 굉장히 뭐가 요청이 많죠. 거의 대부분 한 3분의 2는 사양하고 나머지 3분의 1은 사양할 수 없어서 이제 하고 그렇게 하는데도 책을 읽을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평론가가 책을 읽을 시간이 없다라는 게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 나한테 문제가 있는 거다 이런 생각을 요새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끝날 때 돼서 저도 참 이렇게 근데 장 작가님도 비슷한 고민하시지요. 고민입니다. 저도 그래요. 연배가 비슷해서. 요즘님 같은 네, 비슷하죠. 우리 뭐 비슷하죠. 유재님은 많이 젊으시죠. 앞자리가 다른데. 비슷하죠, 뭐. 근데 진짜 우리도 정말 비슷한 고민을 마침 많이 하고 있고. 좀 뭐 문학사에 이름을 남긴 소설가들을 보면은 결국 이렇게 글쓰기의 필력의 정점이 한 60대 중반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은 한 20년 뒤가 저의 정점이고 그 이후에는 쇠퇴하는 건데 20년 사이에 쓸 수 있는 단행본 수를 생각을 해보면은 아마 20권 안팎일 거예요. 그것도 정말 매년 한 권씩 내야 20권이고 그게 안 되면 제가 만약에 대하소설을 쓴다 그러면은 2편 내면은 그 20년이 끝나게 되는 것이고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 그 생각 많이 하는데 한편으로는 이렇게 2010년대가 되니까 다들 이메일로 소통하고 뭐 문자 메시지로 뭐 하고 뭘 하나를 원고를 보내도 그 다음에 뭐가 반드시 후속 작업들이 있고 연말이 되면은 뭐 올해 책을 뽑아달라는 요청도 그것도 여러 곳에서 오는데 그것도
매일 한두 번으로 끝나지 않고 막 이런 것들 뭐 점점 그러니까 제가 상대하는 사람들의 어떤 사이클은 짧아지고 다양해지고 많아지고 이런 게 가능하니까 이거 정말 뭔가 저한테 오는 파도에 내 몸을 맡기면 이상한 데로 가 있겠다. 그런 생각 진짜 많이 합니다. 진짜 그 생각 많이 해요. 네. 근데 그 파도에 몸 안 맡기고 내가 한번 저기로 가봐야지 하다가 이렇게 빠져 죽는 거 아닐까 물에? 지금 돛담배인데 대양에 떠있는 돛담배인데 뭐랍시고 이거를 저 물길을 거부해?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되게 그렇네요. 바쁘다는 거는 행복한 걸 수도 있으니까 뭐 저는 그거에 불평을 하려는 건 아닌데 주변에 보면은 저보다 훨씬 많은 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훨씬 여유 있게 일을 하시고 잘해내고 이러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제 시간을 제가 컨트롤하는 능력에 뭔가 좀 문제가 있구나 이런 생각 때문에 이제 고민을 하게 됐던 거였어요. 그래서 좋은 뭐 노하우가 있으면 여쭤보고 싶은 마음이에요, 사실은. 네. 저도 평론가님하고 똑같이 저는 이제 가장 저의 사회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곳이 이곳인데 저도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노상 곁에서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이렇게 2명인데 이 2사람은 저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다 너무 잘 하고 있고 그래서 혼자 집에서 아니 저 2분은 나보다도 더 많은 일을 하면서도 너무 잘 여유 있게 하는 것 같은데 나는 왜 고작 이거 가지고 힘들어하고 이렇게 뻘뻘. 그게 제가 일을 많이 하는 것처럼 보이는 어떤 포즈 포즈 이거 사실은 그냥 집에서 이렇게 멍하니 그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막판에 이렇게 되게 뼈 때리는 이야기를 이렇게 서로 나눴네요. 저희 다 멋지게 시간 관리하면서 멋진 성과를 내어보아요. 네, 책 이게 뭐라고와 긴 시간 함께 하셨는데 어떠셨습니까? 제가 말한 부분만 처음부터 다시 하고 싶은 생각도 좀 있어요. 너무 이상하게 멋있었는데요. 네, 아니요. 준비를 너무 많이 하면 오히려 잘 안 되는 그런 경우들이 가끔 있잖아요. 오늘이 좀 그런 게 아니었나 사실은 생각 많이 하고 왔는데 왜 별로 재미도 없고 의미도 없는 말만 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건지 되게 재밌었는데요. 저희는 아무튼 아까 농담처럼 얘기했는데 다음에 한번 다시 불러주시면 제 책이 아니라 다른 분의 책을 할 때 한번 불러주시면 제가 정말 편안한 마음으로 와서 수다를 좀 한번 떨어보겠습니다. 진짜입니다. 네. 시간 관리 하시느라 바쁘시지만 저희 팟캐스트는 한 20번 정도 나와주시는 걸로 20년 동안 20번 출연하시는 걸로. 네. 방송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쉽지 않으셨을 텐데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평론가님. 아닙니다.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오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마칠 순서입니다. 타인의 슬픔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는 인간 본연의 한계를 느끼면서 동시에 다른 이의 슬픔을 공부하는 게 인간이라는 것도 알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끝으로 슬픔을 공부하는 슬픔의 내용 읽어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심장은 언제나 제 주인만을 위해 뛰고 계속 뛰기 위해서만 뛴다. 타인의 몸속에서 뛸 수 없고 타인의 슬픔 때문에 멈추지도 않는다. 타인의 슬픔에 대해서라면 인간은 자신이 자신에게 한계다. 그러나 이 한계를 인정하되 긍정하지는 못하겠다. 인간은 자신의 한계를 슬퍼할 줄 아는 생명이기도 하니까. 한계를 슬퍼하면서 그 슬픔의 힘으로 타인의 슬픔을 향해 가려고 노력하니까. 그럴 때 인간은 심장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슬픔을 공부하는 심장이다. 아마도 나는 내가 될 수 없겠지만 그러나 시도해도 실패할 그 일을 계속 시도하지 않는다면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가질 수 있나? 이기적이기도 싫고 그렇다고 위선적이기도 싫지만 자주 둘 다가 되고 마는 심장의 비참. 이 비참에 진저리 치면서
나는 오늘도 당신의 슬픔을 공부한다. 그래서 슬픔에 대한 공부는 슬픈 공부다. 네, 책 이게 뭐라고는 경계를 허무는 콘텐츠 리더 북21 출판사와 함께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게 뭐라고 우리는 언제나 이게 뭐라고 너무 즐거웠지 이해하고 오해하고 울고 웃고 그렇게 이게 뭐라고 정말 이게 뭐라고 정말 이게 뭐라고 정말 이게 뭐라고 정말 이게 뭐라고 고고고고 이게 뭐라고